이번 영상에서는 행렬의 곱셈과 그에 대한 연산법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행렬의 곱셈은 덧셈 뺄셈과 다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정의하는 방식도 독특하고 연산법칙도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이번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렬의 곱셈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몇 가지의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덧셈 뺄셈과 같다면 선생님 그냥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곱셈을 정의하지 않고 굉장히 독특하게 정의합니다. 독특하게 정의를 하는 이유, 왜 이렇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 마지막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부터 예제를 통해서 곱셈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행렬의 행과 오른쪽에 있는 행렬의 열을 대응시켜서 값을 만들어내요. 일단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행렬의 행과 오른쪽에 있는 행렬의 열을 대응시켜서 값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두 개를 대응시켜서 값을 만들어내냐면요.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요. 더하기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해요. 이 식을 보고 좀 기분 좋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벡터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내적이에요. 그죠?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내적한 결과인데, 자, 내적을 안 배우셨으면 그냥 이 설명은 무시하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1,1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1행과 1열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1,1 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요. 두 번째 열 있죠.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을 또 대응시켜서 1,2 성분을 만들어요.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더하기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한다. 그 다음엔요. 두 번째 행을 가지고 똑같은 연산을 시행합니다. 자,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 그러면 3 곱하기 5 더하기 4 곱하기 7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을 대응시키면 3 곱하기 6 더하기 4 곱하기 8이 됩니다. 이거를 계산하면 행렬의 곱셈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더 들어볼게요. 두 번째는 이러한 행렬 두 개를 곱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되냐? 왼쪽에 있는 행렬의 행과 오른쪽에 있는 행렬의 열을 대응시키라고 했죠. 그러면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요. 1 곱하기 5 더하기 2 곱하기 6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행렬에 두 번째 열이 없으니까 이제 결과도 두 번째 열은 없는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왼쪽에 있는 행렬의 행, 그럼 두 번째 행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행렬의 첫 번째 열이 만나서 2,1 성분을 결정하게 될 거고요. 이때 값은 첫 번째 성분끼리 3 곱하기 5 더하기 4 곱하기 6 이렇게 하면 곱셈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큰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큰 행렬에 대한 예제를. 이건데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 그러면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이 만나서 이렇게 계산되겠죠. 4 곱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 곱하기 1. 그리고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이 만나서요. 이렇게 계산되겠죠. 4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행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행 가지고 똑같은 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이 만나서 0 곱하기 0 더하기 0 곱하기 0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 곱하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이 만나서 0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행렬의 곱셈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예제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곱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행렬의 행과 오른쪽에 있는 행렬의 열이 만나서 연산을 하게 되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면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쓰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1과 2를 곱했죠. 첫 번째로. 그 다음에는 2와 1을 곱했습니다. 그러면 3과 어떤 숫자를 곱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숫자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이거는요. 그래서 이러할 때는 곱셈을 정의하지 않아요. 곱셈이 정의되지 않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어떤 거를 살펴볼 거냐면 도대체 언제 행렬의 곱셈이 정의가 되고 언제는 정의되지 않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과 뺄셈은 행렬의 크기가 같을 때만 정의됐었죠. 그런데 곱셈을 보시면요. 1번은 두 행렬의 크기가 같고 곱셈도 잘 정의가 돼요. 그런데 4번을 보면 두 행렬의 크기가 같은데 곱셈이 정의가 되지 않고요. 2번과 3번을 보면 두 개의 행렬의 크기가 다른데
곱셈이 잘 정의가 됩니다. 자, 그거를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행렬의 크기들에 대해서 한번 관찰을 해볼 건데요. 자, 결론부터 조금 말을 해보면요. 이러할 때 행렬의 곱셈이 정의가 됩니다. 이 값이랑 이 값이 같을 때만 행렬의 곱셈이 정의가 됩니다. 지금 보이죠? 3번도 두 개의 값이 같죠. 그런데 4번은 두 개의 값이 다릅니다. 그죠? 왜 이래야만 하는지는 사실 조금 곱셈의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생각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제가 좀 설명을 해보면 3번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요. 우리가 지금 왼쪽에 있는 행렬의 행과 오른쪽에 있는 행렬의 열을 대응시켜가지고 값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성분들을 대응시킨다는 건 이렇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행렬의 첫 번째 행의 성분의 개수가 3개예요. 이 3개는 결국 뭐냐면 열의 개수죠. 3. 그 성분들과 오른쪽에 있는 행렬의 열의 성분들을 대응시키는데 열에 있는 성분들의 개수는 결국 행의 개수 3이 됩니다. 이게 정확히 일치해야만 대응시켜서 연산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왼쪽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와 오른쪽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만 곱셈이 정의가 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결과에 있는 행렬의 크기는 도대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역시나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크기가 결정돼요.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밑줄 치는 역시나 왜 이렇게 되는지도 여러분이 행렬의 곱셈의 알고리즘을 살펴본다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 행렬의 곱셈은 언제 정의가 되느냐? 왼쪽에 있는 행렬의 크기를 만약에 m 곱하기 n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행렬의 크기는 반드시 n 곱하기 열의 개수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치할 때만 곱셈이 정의되는 거고요. 이랬을 때 곱셈을 했을 때의 결과는 m 곱하기 r 행렬이 된다 라는 거는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곱셈에 대한 연산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곱셈에 대한 연산법칙,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은 성립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러한 식이 성립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i라는 기호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이 i라는 것을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불렀었고요. 이러한 행렬이었습니다. 대각 성분은 1이고 나머지 성분은 모두 0인 행렬. 그러니까 이러한 행렬들을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이 식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자면 이겁니다. 행렬 A와 단위 행렬을 곱하나 단위 행렬과 A를 곱하나 결과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단위 행렬은 마치 1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행렬이다 라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아, 대각 성분만 1이고 나머지 성분이 0인 행렬, 즉 단위 행렬은 행렬의 곱셈에서 1과 유사한 역할, 즉 곱하나 마나 결과가 변하지 않는 그러한 행렬이구나 라고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행렬에서는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A, B랑 BA가 같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항상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A, B랑 BA가 같다라는 이 등식은 성립할 때도 있어요. 근데 성립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제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실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예제를 한번 써놨습니다. 이러한 이제 식을 한번 전개를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AB의 제곱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제 지수법칙 익숙한 사람들은 이걸 보자마자 A제곱, B제곱 이렇게 떠오를 텐데 행렬은 그게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AB의 제곱을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AB의 제곱이라는 거는 AB랑 AB를 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B를 2번 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합법칙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도 되죠. 곱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A제곱, B제곱이 되려면 이게 이렇게 써줘야 되거든요. 즉, 가운데에 있는 BA가 AB로 바뀔 수 있어야 A제곱, B제곱이 되는 건데 그게 일반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렬에서는 AB의 제곱을 전개해봐라라고 했을 때 AABB라든지 A제곱, B제곱이라고 쓰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냥 AB, AB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 하면 바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행렬에서는 역시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건 결국 A 플러스 B를 두 개를 곱하는 건데 분배 법칙은 된다고 했으니까 괄호를 풀어줄 때 이런 식으로 곱하면서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a 두 개 곱했으니까 a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ab, 그 다음에는 ba라고 써야 되죠. 그죠? 순서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ba, 그 다음 마지막은 b제곱, 이런 식으로 곱해질 겁니다. 그런데 얘를 제가 만약에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쓰려면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이 ab와 ba가 같아야 된다는 말인데 그게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렬에서는 이 a 플러스 b의 제곱을 이렇게 함부로 전개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게 답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식을 본 사람들은 합차공식이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행렬에서는 합차공식처럼 역시나 공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요. a제곱 마이너스 a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ba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역시나 이때도 이렇게 쓰지 못하는 이유는 ab랑 ba가 같다면 이거 두 개가 상쇄되면서 없어질 텐데 실제로 두 개가 같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지우면 안 되니까 그냥 이게 답이 되는 거고요. 함부로 이걸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행렬의 곱셈을 하는 방법, 그리고 곱셈에 대한 연산법칙에 대해서 배웠고요. 특히나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식을 전개하거나 조작할 때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보았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행렬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